안녕하세요. 오늘 부산 비엔날레 2022 부산 비엔날레 준비 프로그램 두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비 프로그램은 2022 부산 비엔날레에 진행되는 준비하는 리서치의 과정들을 또 미래 관객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기획이 되었고요. 특히 비엔날레의 배경이 되는 부산의 장소성에 대해서 문헌과 그리고 사진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그 다양한 관점과 매체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선생님을 모시고 부산을 말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김시덕 선생님께서는 그 동아시아의 옛 문서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근현대 한국 도시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는 매우 활발하게 도시 답사를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부산뿐만이 아니라 특히 서울 그리고 또 국내의 여러 도시들의 속속들이 그 공간들을 답사하면서 그 자료를 축적하시고 또 나누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울을 어떤 출퇴근 권역으로 하는 그 넓은 범위 안에 있는 다양한 길들과 그 도시의 이야기들을 또 전개하는 책을 내시기도 하셨고요. 또 선생님께서 또 전쟁 문학, 일본의 전쟁 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외관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셨어서 부산의 역사와 관련하여도 또 깊은 연관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산의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또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부산의 장소와 맥락을 알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을 마치 저희가 이 2시간의 강연 동안 그 도시의 곳곳을 탐사하듯이 함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구 도시로서의 이제 부산이 특히 이제 개항 이후에 쌓아온 역사적 시층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시덕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진행에 대해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는 약 2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강연의 말미에 Q&A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미리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나요? 그러면? 네, 그렇구나. 예, 방금 소개받은 김시덕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백제병원 건물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문도 닫혀 있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 건물이 보존이 될까 싶었었는데 다행하게도 보존되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서 오늘은 2층에 온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과였어요. 매번 1층 고 복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부산에서 부산에 대해 강연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인데 개인적으로 감회가 좀 있습니다. 제 어머니 쪽 집이 부산이에요. 간만동이라든지 지금 기장 살고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에요. 어머니 쪽 친척들이 하도 어릴 때부터 놀려대가지고 남자가 서울말 쓴다고 그게 좀 트라우마가 돼서 맨날 그거 가면 머리 따고 그래가지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그 누나들 때문에. 그런 중에 이제 간만동이니 밀락동이니 지명도 듣고 하면서 주로 이제 간만동 생각하시면 아마 바닷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경부선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어느새부턴가 길에서 컨테이너가 점점 사라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더라고요. 1990년대 말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부산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세관에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산 세관에서 일했었어요. 청도에 살다가 중학교 때 여자가 중학교 왜 가냐고 해서 할아버지가 도망 나와서 고학하면서 세관에서 취직을 했다 그래요. 옛날 세관 건물에서. 옛날 세관 건물이 저는 강연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떠오르면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릭.
컴퓨터가 살짝 느려요, 지금. 자, 이게 식민지 때 부산 지도인데요. 아니, 부산 엽서인데요. 저 원래 원본은 있는데 지금 캡처만 해왔습니다. 보시면 원고지로 해가지고 바로 써서 보낼 수 있게 만든. 부산 하면은 이제 우미한 부산 소식이라는 거고, 쇼와 11년이니까 36년. 그리고 영도다리죠. 뭐 송도해수욕장하고 부산 시내하고. 요게 이제 부산 세관인 거죠. 그래서 근무를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까지 지정됐는데 그거를 해제하고는 헐어버렸죠. 그리고는 제가 그때 가봤더니 이제 한 10년 전인가 부산 여행을 다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조그맣게 첨탑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지금 다시 만들어놨죠. 중앙청도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세관 박물관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안내해 주시는 아저씨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얘기인데, 원래 부산의 정체성은 항구고, 항구라는 원래 좀 복닥복닥하고 좀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 그게 부산인데, 지금 부산 사람들이 바다를 점점 꺼려하고 있다라고, 항구로서의 정체성을 버려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물론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큰 틀에서는 동네가 핵심인 거고, 농촌 지역인, 산악 지역인,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에 일본인들이 살면서 바닷가가 개척이 된 거고, 거기다가 기장과 양산과 김해라고 하는 지역을 흡수하면서 만든 도시라서 부산의 정체성을 항구로만 보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두루두루 꼭 항구 부산이라기보다는 바다 부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올해가 부산 민속의 해여서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하고 부산박물관이 공동 전시를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오늘 그 관계자분 만나서 빌려드렸던 걸 받았는데, 그게 지금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동네 중심을 두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민속은 동네 쪽에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전시가 그 견신 및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농촌 동네 쪽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오늘의 테마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거라서 관심 있는 분은 그쪽에서 제가 글 쓴 게 있으니까 외관이라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지금 몸살 감기로 겨우겨우 약 먹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강연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강연이 하고 쓰러지지 않을까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바다 하면 사실 이게 떠올라요. 아까 그 김혜중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부산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잘 알고 있다든지, 부산은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알아갈 분도 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좀 부산 분들께는 약간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사하구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원래 김해 땅이었던 거를 흡수를 했죠. 저는 서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작업을 하는데, 서울의 사대문 지역, 원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땅인 곳보다는 1936년에 합병된 동작구나 영등포구, 또는 63년에 합병된 금천구나 관악구나 강북구,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농촌 경기도였다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외곽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도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버려지는, 사람도 버려져서 철거민들이 글로 가고, 관악구, 제가 사는 데가 관악구 봉천동인데, 봉천동 산 101번지는 유명한 달동네입니다. 한국의 빈민운동이나 복지운동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물처리장, 그리고 이런 한센병 직결지 등이 그래서 남의 지역에서 뺏어온 곳에 몰려지고, 중앙 지역은 재개발되고, 그러다 그걸로 부족하면 완전 신도시를 만들어버리는 이 과정이 현대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대서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서울이 아니라 그레이터 서울, 좀 확장 서울이라는 개념으로 봤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정도로 현재 한국의 메가시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고 여러 중심이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도시로서 메갈로폴리스로서 기능을 유지할 만한 지역은 아마 이 세 가지가 아닐까라고 전 세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이번에 아까 소개해 주신 대서울을 기획해서 잡은 대서울권. 이건 이제 뭐냐면 서울에 살면서 춘천의 강원대학교라든지 한림대학교로 학생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통학을 해요. 그리고 천안 아산이라든지 천안의 아산이나 천안 신창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 집을 얻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거를 대서울권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거 수도권하고 다른 개념인 게 수도권은 면적인 개념인데 저는 보면은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보지만 농촌 경기도도 있어요. 그 지역은 농촌인데 경기도라는 이름만으로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들어오고 공장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철도와 교통으로 이어지는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라인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까지도 대서울권이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천안과 청주 사이. 이게 뭐냐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여기서 끝납니다. 천안에서. 거기서부터는 영등포역에서 무궁화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곳. 서울 사람들한테는 낯설은 곳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울이란 거는 나중에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 한 덩어리를 보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은 서울을 몰라요. 서울은 너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는 거는 자기 태어난 곳하고 학교 있는 곳, 직장 있는 곳, 그리고 사대문, 이태원, 강남. 나머지 서울은 다 서로 모릅니다. 그리고 강북구 사람이 구로에 가는 거, 강북구라고 하면은 대충 동북 쪽인데 강북구 사람이 서남 쪽에 구로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열차 타고 춘천 가는 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쪼개서 좀 피자처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가는 관계가 별로 없고 피자처럼 서울과 경기도 확장되고 있는 요거 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개념으로 지금 이 청주, 대전, 세종권과 동남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두루두루 지금 천천히 지금 시동 거는 중입니다. 그 사당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 서울 남부, 경기 남부 사람들은 주로 사당, 강남, 양재, 개봉 또는 잠실 정도에서 학교를 끝내거나 일을 끝내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한잔해요. 경기도 사람끼리 만나도 그렇습니다. 북쪽의 의정부 사람하고 남쪽의 수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걔네 거기 서로 기분 나빠하는데 서울을 피할 수가 없는. 이게 한국의 도시 발전이 이렇게 지역이 커지다가 이쪽에 밀집이 생기면은 떼내가지고 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부산 지역이 원래 동네였다가 부산이 커지니까 부산부를 일본 일제 때 떼내면서 동네가 남아버리는 것처럼 약간 도너츠 모양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사람들도 그쪽에 술 먹고 한 11시 반쯤에 11시 반이나 12시에 빨간 버스라고 부르는 경기 G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다행하게도 현재 지금 서울에 아슬아슬 살고 있어서 관악구라는 이제 집에 가다 보면은 사당역에 버스가 이제 마을버스 이렇게 휘어서 가는데 그쪽에 12시쯤에 집에 가려는 경기도 시민들이 30분이 줄을 서 있어요. 쭉쭉.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란 말인가.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의 시간은 무의미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을 쓴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같은 관점으로 청주, 세종, 대전을 봤고 특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포항, 울산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산이 너무 구도심, 항구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향교와 금정산성 중심으로 한 구농촌 동네 부가 있던 지역이 중심이 되고 새로 편입된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오늘 이제 어떻게 배려가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사하에 있는 구평농장이라고 하는 한센병 역자 직결지입니다. 이 바다도 부산 바다예요. 저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바다만 바다가 아니라 이거 이제 감천항인데 피부과 병원이 있거나 관절 병원이 있는 곳은 한센병 직결지입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음성인데 양성은 소록도에 계시고 음성은 이제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약간 독특한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저기 격리를 해서 평생을 살게 합니다. 소록도 같은 식으로.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은 박정희 정권이 아니지.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양성은 전염될 수 있지만 음성은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내보내서 사회에 환원시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칭 문둥이가 애를 잡아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식의 한의의 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애만 없어지면 찾아요. 그 동네를 박살을 내요. 최근의 사례가 최근은 아니지만 그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실 도롱뇽 소년이지만요. 그 사람들 5명 사라졌을 때 칠곡에 있는 한센병 직결지를 때려부순 적이 있어요. 거의 땅 파고 막. 근데 아무것도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고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또는 사천하고 저 비토섬이라고 별주부전 토끼와 거북이 전에 전설이 되는 곳이 있는데 사천의 영복원이라는 데에서 검색해볼까요? 지금 나올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도시나 문화 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보다 보니까 기초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천의 영복원이라는 데인데 왼쪽이 보면 이런 전형적인 한센병 역자 직결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축사, 우사, 돈사입니다. 박정희 정권, 그 전까지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그냥 국가가 식량을 공급해 줬어요.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 정도로.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특히 유영수 여사가 한센병 음성 환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축을 치는 걸 허용해 주자라고.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그러면서 각종 도시들의 교외 지역에 한센병 병력자 직결지가 만들어집니다. 음성입니다. 옮겨지지 않는. 근데 이분들은 젊었을 때에는 피부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나이가 들면은 관절이 무너지기 때문에 관절 치료를 해야 돼요. 지금의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데, 여수공항 근처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애양병원은 지금 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절병원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 동네는 지금도 축사, 우사, 돈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을 길러요. 또는 달걀을 만들고. 그래서 한동안 한국의 도시 사람들이 먹었던 돼지, 소, 닭, 달걀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먹지만 이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천시가 여기 있고 완전히 땅끝에 있어요. 고립돼서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한센병력자 직결지는 바다랑 접해 있습니다. 많이. 고립돼서. 그리고 부산에도 그랬어요. 부산 다대포, 5,6도 SK뷰라는 데가 유명한 용호농장이라고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한센병 직결지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장역 옆에 있는 삼덕농원이 최근에 주민들이 다 철거가 끝났고 이 지역은 더 이상 축사, 우사, 돈사를 하진 않고 가구단지가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인데 박정희 정권 때 특히 유영수 여사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동물들을 기르게 해줬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앞 두 정권의 성격이 아주 다르고 앞에 세력을 적폐로 몰면서 전두환 정권은 들어섰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 그 앞에 정권이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축산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보셨던 길쭉길쭉한 건물들을 가구업자들한테 임대를 줍니다. 딱 작은 규모의 가구들을 만들기 좋대요. 그리고 약간 교외 지역에 있는데 가구 만들면 냄새 많이 나거든요. 니스 칠하거나 할 때.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기가. 그러다 보니 이쪽들이 가구단지가 됩니다. 그러다 더 나가면 공업단지가 되고 이 구평은 지금 가구단지, 공업단지로서 살아남은 케이스. 서울 같은 경우는 대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한 게 의왕 가구단지라고 그리고 유명한 라자로원이라고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마석,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원래 성생농원이라는 한센병역자 직결지예요. 그랬다가 가구단지가 됐다가 너무나도 지금 도심에서 멀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공업단지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센병 직결지가 예전처럼 국가 구호로 만든 곳은 없어요. 현재 축산을 하거나 여수나 경주처럼 경주에 대규모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나 가구단지가 되거나 더 나가면 아파트가 되거나 일산신도시, 경기도 북부 지역 일산신도시는 전형적인
한세명 직결지가 가구 단지를 거쳐서 아파트 단지가 된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헌인마을이라는 데도 마찬가지고, 원래 미국 뉴욕의 변호사인 에틴저 씨가 돈을 줘서 이 사람 정착을 시켰고, 여러저러 사건이 있다가 결국은 가구 단지가 됐고 조만간에 공공주택으로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그 사례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용호농장이 아파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삼덕농원도 아마 아파트로 바뀔 거고, 이쪽은 아직까지는 아파트로 안 바뀔 것이, 이 구평농장을 중심으로 한 사하 지역은 아직도 약간 열악한 공업단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한국일보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정책 이주지라고 하는 그 부산 구도심에 있던 달동네 판자촌 사람들을 대규모로 부산의 바깥으로 몰아냈어요. 서울에서는 사대문 청계천 사람들을 노원구 중계동 몰아내고,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몰아내고, 은평구 몰아내고 그랬는데, 부산은 사하나 해운대로 몰아냅니다. 그거를 이제 부산에서는 정책 이주지라고 그러고, 한 30군데가 있다가 지금 14군데쯤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게 엉켜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안 돼 있는. 더 넘어가면 낙동강이 있는 거고, 낙동강 건너편 김해 쪽에도 바로 낙동강 붙어가지고 한센병력자 직결지가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 빠져나간 공업단지들이 김해에 자리 잡으면서 부산 구도심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3만 명 정도 모여 살고 있는. 그래서 김해는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해는 사실상 지금 외국인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경기도 안산 같은 도시가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하고 내년부터 방송을 코너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김해에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복리단길이라고 요즘에 리단길 많이 비치잖아요. 보니까 이제 공방 나오고 오래된 가게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 빠졌더라고요. 김해 구도심에 가면서 외국인 마트를 안 간다는 건 이거는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 꼭 아시아 마트를 갈 것. 꼭 부탁을 드렸어요. 현실입니다, 현재. 그건 뭐 반 여담이고 반은 진실이지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3대 권력이 있는데, 이장님, 청년회장님, 부녀회장님인데, 많은 농촌 지역의 부녀회장님은 베트남 분들이세요. 이분의 아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굉장히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 지역은 감 못 잡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이거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바로 부산 같은 경우는 김해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바로 경주에 한센병력자 직결지 답사를 갔는데, 일부러 새벽에 갔습니다. 이분들을 사장의 눈을 좀 피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갔는데, 그날 그 새벽부터 외국인, 아마 스리랑카 분으로 보였는데 그분들이 걸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지만, 한국인은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이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 그걸 이 사하를 보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사하와 강 건너편의 김해를 보면서도. 그래서 이것도 부산 바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피부과는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이 한센병 직결지로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장림동을 옮기시더라고요. 약간 도시 지역으로. 장림동이 어디냐? 이거 마무리 짓죠. 사천 영복원. 이게 좀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바로 옆에 보면은 사천시 누리원이라고, 말하자면 화장장이에요. 화장장과 한센병 직결지는 같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부평과 구도심 사이에 간석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한센병 직결지가 3개가 있고, 시립 부평 승하원이라고 인천 승하원이 있습니다. 이런 취급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50년대 아직 축사보다 돈사를 만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쪽에 비토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보자. 우리 먹고 살 길을 마련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뭔가 좀 틀어졌나 봐요. 틀어져가지고는 건너갔더니 그 지역 농민들이 막아서서는 이제 난투극이 벌어져서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뒤에, 아마 57년 일일 거예요. 그리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제가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의 아는 분이 비토섬 주민이라 가지고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문둥이 때려 죽였다고 쳐들어왔길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사하에서
공업단지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 또한 부산바다라는 것이고, 좀 얘기가 살벌하죠. 이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사대문을 걸으면 왕조들의 궁궐이 있고, 부산을 걸으면 일제때의 건물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비슷합니다. 풍경들은 중심에서 보기 싫은 게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을 보면은 그 도시가 뭘 숨기고 싶고 뭐를 드러내고 싶은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 걸어 다니고 있는데 차를 안 몰다 보니까 좀 힘겨운 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평동으로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이제 구평 가구대단지라는 곳입니다. 딱 보면 산 속에 딱 숨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부터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장림이라는 데가 있죠. 바로 옆에 장림이라는 데가 있고, 공업단지를 지나서 신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마 여러분들은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저는 사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상황을. 이렇게 봐야 이 얼마나 조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집들이. 보면 빽빽하죠. 집원들이 겹쳐가지고는 표시도 안 될 정도로. 이런 게 정책 이주지입니다. 20평씩 땅만 주고 집도 안 주고는 알아서 살라고 해요. 그 부산 중도심 사람들을 몰아낸 거예요. 쭉쭉 30군데쯤에. 이 사람들이 해운대, 반여, 반송, 사가, 장림, 신평 이런 데 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로드뷰가 안 찍혀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 구평 피부과 병원은 이 구평 가구된 단지에서 이런 데로 오는 거죠. 그 이런 데들이 지금 보면은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답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을 때 안 찍혀 있죠. 이건 이제 그러면 위성지도상으로 남아 있지만은 이미 철거 끝나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자, 오늘 두루두루 어떻게 답사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상황이랄까, 목차는 8개입니다. 좀 글자가 좀 작은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냥 첫 번째는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된 매립 간척. 그래서 아마 잘 아실 분도 계실 부산항 북쪽의 매축지 마을이라고 하는 곳. 조만간 아파트가 올라갈 건데 많이 올라가 있고, 사실 걱정은 돼요. 여기가 땅 매립한 데여가지고 기반이 단단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건물 지었다가 많이 누수 문제라든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세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수출항으로서의 부산, 그리고 철도 시스템. 부산항부터 가야조차장까지 이어지는 우암선이라는 열차가 있었고, 문현선이라는 열차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으로 소를 보낼 때, 일제 때 보낼 때 검사하던 소 검역장이 현재 6.25 때 피난민들이 살아가지고 중에 소망마을이라는 마을이 되어 있는, 그리고 부산세관 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부산 사람들이, 특히 내륙 사람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복닥복닥하고 좀 지저분하고 위험해 보이는 부산의 모습이죠. 가장 전형적인 부산일 거예요. 항구도시. 그리고 세 번째는 산동네인데, 이거는 어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산복도로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주지 말씀은 좀 드릴 거고, 전 현재 부산에서 가장 지금 관심 있는 테마는 정책 이주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산이 김해, 양산, 기장을 흡수하면서, 동네를 흡수하면서 커진 지역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사상공단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낙동강 간척지, 대저동, 명지동, 특히 명지동은 명지 신도시 만든다고 요즘 많이 옛날 마을이 사라졌고, 대저동은 일제 때부터 간척된 곳이라서 군산 열대자 마을과 함께 식민지 시대의 간척 구조가 잘 남아있는 곳인데, 대저 토마토도 그래가지고 간척지다 보니까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짭짤한 거죠, 토마토가.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건데, 그쪽도 아마 곧 김해가 개발되면서 아마 압박을 받아서 개발될 거고, 아마 김해공항이 만약에 빠진다면 아마 대규모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풍경으로서. 그리고 을숙도는 뭐 부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철새 도래지로서 을숙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다가 쫓겨난 철거 지역으로서의 의숙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3대 한센 병역자 직결지인 용호농장, 삼덕마을, 구평농장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답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 느낀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대해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산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만 다 사진 몇 개 보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축지 마을이라는 곳은 이게 검색이 되려나? 아, 검색되네요. 여기 부산역이 있고요. 항구들이 쭉 있죠. 뭐 허치슨 포트도 있고 한데, 그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곳은 지도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군사시설인 겁니다. 군사시설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성사진 보면 한국이 참 녹지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군사시설입니다. 항구는 색깔 칠하진 않고 약간 흐릿하게 해요. 일본어로 보카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네모 반듯한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좀 더 네모 반듯한 데가 매축지 마을이라고, 매립한 곳이죠. 일본에서 매축이라고 하니까. 보면 이제 옆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그죠? 답사를 보면은 이렇게 마을 지도도 만들고 하는데 이 부분 이미 날아갔죠. 오른쪽 지역은 날아갔고, 이게 뭔가 좌천 이바구 길이 왜 안 뜨냐? 좌천 이바구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설명도 많이 붙여놨는데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활동도 허무하게 다 철거될 예정인 거죠. 여기서 설명한 건 뭐냐면은 요 종이 좀 유명해요. 옛날 여기 분들이 미군 송유관 파이프에 구멍 뚫어가지고 기름 빼돌리다가 정부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났대요. 그래서 마을이 홀라당 불타버리는. 그래서 여기에 일제차 건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요 종을 그 후로 쳐가지고 누구든지 불나면은 알려달라고 했는데 요거 얼마 전에 누가 훔쳐가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이 이거 책임 안 물을 테니까 돌려만 달라고, 우리 마을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제가 답사고 나서 뭐 1년 뒤인가 뭐 그랬던 것 같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녹여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 생각도 해요.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거 말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답니다. 아마도 SK가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워낙 오래된 지역이고 이권이 복잡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습니다. 이 재개발 조합장들이 돈은 많이 벌지만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 칼부림도 나고. 그런데 결국 끝났나 봐요. 자이도 대법원 승소 축하합니다. 이럴 때마다 보면은 평소에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도시 사업할 때는 주민이란 말을 쓰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건설사들이 붙일 때에는 주민이란 말을 안 씁니다. 조합원님들, 건축주 조합원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세입자는 주민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이 주민 상대로 하는 이런 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철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런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 뒤로는 아파트가 올라가 있죠. 여기 토지주들의 꿈은 이거죠. 이 지역에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풍경은 이건데, 전 이거를 시층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층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식민지 시대에서 한국전쟁 초기의 건물들이 있고, 그 후에 20세기 후반에 낡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21세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시층인 거고, 또 이거를 특히 이제 좁혀 말해서 삼문화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문화광장이라는 것은 제가 서울선언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멕시코시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빌려왔어요. 이런 걸 삼문화광장이라고 합니다. 아스테카 시대의 건물,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물, 현대의 건물. 이거를 어느 하나가 진실된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짓된 거니까 불수자가 아니라 이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관점이 한국인들한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 동대문인데, 조선시대의 이간수문, 식민지시대의 경성운동장, 스탠드, 그리고 21세기 건물들, 이게 산문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긴 조선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지역은 조선시대가 없습니다. 부산하고 가장 상황이 비슷한 데는 영등포예요. 영등포는 조선시대에 없었던 곳입니다. 신길에는 사람이 살았어요. 신길동 쪽에는. 영등포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에 두 군데 있는데, 영등포라는 데가 요 거제 근처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신길 쪽이 바닷가 포구여가지고 그쪽에서 영등제를 지냈나 봐요. 그래서 영등제를 지내는 포구라서 영등포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길이 진짜 영등포인 거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은 신길에서 약간 떨어진 데다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영등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등포를 걷다 보면 조선은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 그 후에 20세기 후반에 어설펐던 한국시대, 그리고 21세기에 제대로 짓고 있는 건물, 이게 산문화광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산문화광장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뭐 백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꼭 조선시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쌓이는 것이 산문화광장일 거고, 부산 구도심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가 산문화광장인 것이고, 사하나 해운대 같은 곳은 아마 정식 이주지부터가 산문화광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이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화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까지 말씀드리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서. 도시화석이라는 건 제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지역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돌. 머릿돌은 단순한 건축물 대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릿돌이 앞에 있는 거는 약간 일본식이거나 중국식이고, 건물 모퉁이에 있는 거는 기독교식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교관이 나타나요. 그리고 서기를 쓰기도 하고 연호를 쓰기도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른바 궁서체냐 이런 거, 또는 이 건물이 재밌는데, 저기 기장 가면은 제3신앙촌이라고 있죠. 전도관. 신앙촌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80년대쯤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교파가 갈라져 분열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장에 와 있는 건데, 여기는 아마도 주후라고 써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후 몇 년이 되는데, 하나님 선언을 하고 나면 주후란 말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지워버린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소문에 있는 건물인데, 이런 것처럼 머릿돌은 단순 건물의 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건물 재개발 지역에 갔을 때 이런 팜플렛들, 이거는 원래 문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자료입니다. 평민들은 자료를 잘 남기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벽보라든지 낙서를 통해서 정보를,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서울 미아동이 보면 옛날에 공동묘지였다가 아파트로 바뀌는 곳인데, 거기에 재개발 반대 포스터에 보니까 지금 북한의 핵이나 경주 지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느낀 게, 한국 사람은 북한의 핵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재개발 값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위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꽤 적확하게 사람들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또는 이거는 타이완식 머릿돌, 중화민국으로 나가는, 이건 명동 쪽에 맞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머릿돌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간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랑받는 머릿돌. 딱 건물주가 애정이 맞나 봐요. 딱 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취급받지 않는 머릿돌도 있습니다. 딱 반 쪼개져 있는 머릿돌도 있고, 그 앞에 방풍창 만든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요거 재밌었는데, 이건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신당동 떡볶이 있는 머릿돌인데, 서기를 지워버리고 단기로 바꿨어요. 아마 1950년대쯤에 이런 서양 오랑캐 따위는 필요 없고 우리 당군에 기원을 해야 된다고. 사실 당군 기원이 박정희 초기에 사라졌는데, 이런 데에서 중에 묘한 종교투쟁이 흔적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산 얘기를 할 겁니다. 간판 어디 갔냐? 요거. 이게 서울의 단국대학교 옛날에 있던 한남역이라는 데 가는 길에 있던 간판입니다. 옛날 단국대에서 한남역까지의 길을 단국대 개골목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술 먹고 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개골목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숯불갈비 냉면을 파는 두꺼비 집이었을 거예요. 두꺼비. 숯불갈비 냉면 두꺼비. 근데 이게 필요 없게 되니까 지워버리고, 이게 학생이 단국대가 옮겨갔거든요. 그러다니까 이 수요가 사라지니까 이 동네는 옛날 집이 많아서 보광동이라든지 한남동 해가지고 수요가 바뀌니까 간판이 바뀌는. 근데 간판이 겹쳐 있어요. 이게 유럽의 양표지가 그렇습니다. 쓴 다음에 필요 없으면 깎아내고 다시 쓰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다시 보여요. 안 할게. 요즘에 유럽에 보면 옛날 중세 라틴어로 되어 있는 문서 아래쪽에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서가 많이 엑스레이로 발견되는 곳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간판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을지로 같은 데 다니시면서 간판 예쁘다, 옛날 폰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나갈 수 있다. 간판을 가지고 더 울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예술가분들이 잘 발견해 주신 거 고마운 일이고, 전 잘 써먹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도시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개설은 대충 끝났으니까 이제 빠르게 부산을 보죠. 이 정도까지는 공유가 돼야 아마 낯서지 않으실 거라서. 제가 잘못 눌렀는데 지금 대전이 나와버렸어. 매축지 마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건 다른 분이 조사하신 건데, 이 부산 구도심에 철도가 많았어요. 문현선이니 조선방적 열차라든지 우암선이라든지 이거 다 철거되고, 부산시는 그나마 있던 옛날 오늘 일부러 구포해가지고 가야로서 왔는데 그 옛날 그 노선 확인해 보려고 이걸 빼든지 지하화 시키자고 말을 하고 있죠. 뭐 실현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철도가 있음으로써 발달한 도시인데 철도를 싫어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발달한 도시인데 컨테이너가 도시 드나드는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부산이 본질적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중심이 내륙의 동네였고 부산은 곁다리였다가 한때 식민지 때 부산이 컸다가 다시 균형이 돌아가는 것인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바다와 부산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항구가 아닌 바다와 부산이 되겠죠. 이쪽은 이제 답사하다 보면은 구조가 잘 남아 있어서 그냥 시간 나시면은 걸으실만 합니다. 한 가지만 잘 아시다시피 조박낙지라는 게 있죠. 이게 조선방직 라인 걷다 보면은 여기 공원들이 먹던 낙지라고 해서 조박낙지, 조선방직 낙지라고 하는 거죠. 뭐 부산 분들은 잘 아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장을 쓴 소설가 최인우 씨도 아마 머물렀을 부산의 소도축장 건물이라고 말해줬던 이 소검역소, 우암동의 검역소, 이런 것들이 집으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 창고인데, 우사한 건데, 부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밀면의 탄생지 내호 냉면이 있어서, 보면 건물을 잘라가지고 올리고 이쪽이 원래 우사인 거죠. 우사랄까 검역소인 거죠. LST선으로 흥남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기다 재우기 한 거예요. 그래서 최인호 씨의 그 회고를 보면 화두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이런 데 살겠기 때문에 결코 편안하건 할 수 없지만 부산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다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줬다라고. 그리고 나서 임시수도 부산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 남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목포로 가죠. 그래서 한동안 목포에서 있습니다, 최인호 씨는. 이런 건물들 중에 이런 건물이 있고, 아마 다른 지역분들에서 모르실 거라서, 이 건물들이 일부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서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국은 아직 건물을 복원할 때 원래 모양대로 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썩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복원하면 이상한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히 식민지 시대 때 건물들. 끔찍합니다. 차라리 썩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좀 좋다 생각해요. 한 50년 뒤, 100년 뒤에 후손들이 할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짧게 얘기하죠. 짧게 넘어가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읽으면은 좀 키울게요. 부산에 대한 책을 좀 한동안 이 준비하기 전부터 왠지 부산에 대해서 앞으로 작업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모았어요. 그 중에 부산이 직할시가 된 지 50년 된 기념으로 나온 책을 읽다가 부산세관에 대한 얘기 하나가 좀 짠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그 부산세관 건물을 그린 화가 나모 화가가 계신데 유명한 분인데 부산 화단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부산세관이 헐린다는 걸 알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헐려서 그림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건물이 되었지만 한동안 부산세관의 옛 청사는 부산항의 상징적인 건물로서 약 70년에 가깝도록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흠뻑 받아온 건물이었다. 나화백은 1979년 4월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세관 건물이 마주 보이는 도로변 신호등 곁에 앉아서 며칠에 걸쳐 건물을 화폭에 담기 위해 스케치를 하게 된다. 눈물을 머금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을 읽기나 하듯이 숱한 행인들이 지나치다가 캔버스 앞에 앉은 나화백을 에워싸고는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발길을 뜰 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더러는 신호를 놓쳐 허둥대는 바람에 이 당시 신호등 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은 틈틈이 그림을 훔쳐보면서 교통정리를 하느라 꽤나 혼쭐이 났다고 한다. 더욱이 인근에 커피를 배달하러 가던 아가씨마저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다 보니 낯익은 얼굴이 되어 돌아오면서 여분의 커피를 한 잔씩 주고 갔는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맛본 그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런 거 헐어버린 거죠. 부산역은 6.25 때 잘 살아남았다가 부산역 화재로 날아가 버리고 세관은 길 넓힌다고 난리고 부산 사람 모두가 태어났던 영도다리는 그 롯데 짓는다고 헐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서 헐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다는데 왜 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하다 겨우 살아남긴 했지만 영도다리의 원래 자재는 어딘가에서 지금 비에 노출돼가지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왜 이런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6.25 때 피해를 안 입은 지역이 두 군데인데 대구랑 부산인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구 분들은 엄청난 애착심이 있어요. 애양심이 있고. 근데 부산은 저도 어머니 쪽 부산이니까 말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만 좀 애착이 없어요. 이런 거 헐고 짓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싶어요. 좀 남기면 어떤가? 안 아쉬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산동네 공부방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부산 산동네에서 어린아이들 복지활동했던 어린이집하고 감천동, 연산동, 전포동, 가야도, 청학동, 단감동 부산 분들은 아실 산동네들이죠. 이 동네에서 이제 어딘가 육아활동을 해야 되겠다, 보육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헤매고 있었는데 산동네인데 산에 나무 하나가 없더라. 그래서 되게 당황했다라는 이야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부잣집 묘지여가지고 철조망치에서는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에 지난해 8월쯤에 썼던 글입니다. 이거 사진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제 말씀하신 분하고 좀 결이 다를 거라서 한두 장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는 문현동, 요즘에 문현 국제지구 만든다, 금융지구 만든다고 철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문현도 안동네라고 있어요. 벽화마을로 유명했는데 그 벽화마을이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폐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허된 지역을 모기에 뜯기면서 답사한 다음에 쓴 글입니다. 저는 벽화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모자이크는 좋아합니다. 모자이크는 손상이 덜해서. 벽화는 한 번 칠하고 꾸준히 보수하지 않으면 흉물이 돼요. 그리고 이상한 거 그려버리면 천사날개 그리면은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잠이나 깨우고 주민들은 안 좋아합니다. 별로. 물론 간혹 그 동네 페인트 공이 내가 이 마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근데 어디 봉사활동 와가지고 그리고 가버리면은 저는 그거는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서 벽화마을 산동네를 착취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안동네라 생각해요. 안동네 벽화마을. 이쪽도 보시면 없죠. 로드뷰가 찍히지 않죠. 길도 워낙에 험한 데다가 이제 철거 예정지여가지고 이 문현동 안동네는 이런 뷰가 보이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시층이었습니다.
시층이었고, 뭐 이런 벽화들이 뜬금없이 인어공주도 그려주고 그랬는데, 한동안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시에선 좋아했겠죠. 공무원들은 이제 그럼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 많이 오고 관광지 되고 뜬다고. 근데 결국 주민들은 쫓겨나서 이렇게 끝장투쟁을 하시다가 또 쫓겨났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벽화인가? 누구를 위한 예술활동인가라는 문제. 벽화 스트릿 했는데 이거는 철거 마크입니다. 이제 철거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것도 한동 뭐 레트로 간판으로 했을 텐데 카페하고 결국은 철거예요. 이렇게 됐고 담화문도부터 이거는 저 코로나 직후여가지고 경로당 폐쇄했다는 얘기. 이렇게 완전히 마을이 폐허가 되다 보니까 이 모기들이 사람 맛을 못 보다가 제가 가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8월 한여름에 가가지고 이게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사진에 한국일보 실었는데 벽화에다 딱 정확하게 X를 쳤더라고. X는 그 건물 철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철거꾼이 아마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아. 이렇게 뭐랄까 밟아버린다랄까 짓밟는다랄까 그 느낌을 받았어요. 좀 이걸 보고는. 그리고 결국 벽화마을 섭외는 무엇인가 또는 서울의 이화동 벽화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간다는 건 뭘 뜻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뭐 화재 얘기는 부산이 산동네고 루핑집이라고 종이에다가 기름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뭐 바른 거 까만 지붕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불에 취약했어요. 화재에. 그래서 화재가 여러 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번 정도 화재가 나고 그때마다 화재로부터 복구된 것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비석들이 국제시장에 있는 이런 준공기념비는 잘 보존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저기 국제시장 영화 나온 그 집에 옆에 있는 비석이라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분들이. 그렇긴 한데 부산 데파트고 이 부산 데파트도 부산 분들이 모두 아는 건물인데 또 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개라도 좀. 그리고 이런 부산시 화재 이재민 주택 준공기념비 단기 써 있고 이거는 미국 장군이 위트컴이라고 부산의 아버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세웠고 이 사람 흉상을 세웠는데 흉상은 사라졌어요. 또 어딘가로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 책을 보면은 어딘가 흉상이 있을 텐데 제발 나오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런 비석은 저는 이제 어디 글 쓰거나 할 때는 꼭 그 내용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 글에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거 재개발할 때 묻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용두산 가시면은 재밌는 비석 하나가 있는데 용두산 화재 때문에 거기 불타가지고는 조선 국왕 어진들 보관하는 창고에 불이 나서 조선 국왕 어진이 대부분 불탔죠. 현재 한국의 국왕 그 영조 보면 연인군 때 얼굴이 이렇게 반쪽 쪼개져서 있는 게 그때 불타가지고 그리고 세종 얼굴도 없고 우리는 태조는 있고 그래서 상황이 된 게 용두산 화재인 건데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때 구한 말이나 식민지 때 흑백사진 찍은 거 가지고 재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불 안 나게 해달라고 용두산 산신한테 불을 예방하는 비석을 관이 부탁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좀 불 좀 내지 말라고 하는 부산 수화 예방비가 있습니다. 이거 안쪽에 써 있어요 뭔가가 물 이런 게 사람이 볼 게 아니라 신이 봐야 되는 거라서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카메라 이렇게 가지고 찍었는데 꽤 재밌는 50년대 정도에 사람들이 느끼던 산신가가랄까 산신신앙이랄까 보여주는 재밌는 비석이라서 요게 한동안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여기 풀 걷어내고 정비하다가 쭈루루 비석이 있는 게 발견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두산 가시면 옆에 돌아가시면 보입니다. 요게 이제 대충 산동네 된 이야기. 잠깐 쉴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좀 다들 젊으시니 도미 선생님도 젊으시고 아까 그 위트컴 기념비를 봤던 이유는 거기가 거제동 재개발 예정지인데
그것도 험악하거든요. 한동안 철거민 투쟁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저 비석 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 갔었습니다. 사실 거기 비석 하나 더 있었는데 거제시장 상인들이 세운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없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이주지입니다.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일보 썼던 글을 좀 우선 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제반로. 제송동과 반송동을 합쳐서 제반로라고 합니다. 여기가 해운대예요. 수영이 있고. 근데 안쪽에 보면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빼곡한 집들이 있어요. 보면 집원도 겹쳐 있죠. 여기가 정책 이주지입니다. 해운대 사람들도 우리 해운대 이런 데가 있냐고. 반송, 그리고 반여가 좀 더 심각하죠. 아니, 반송. 반여는 좀 낫고 반송이 좀 심각해서 한동안 반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돌기도 해가지고 인터넷에 회자돼서 반송 정치가분이 아주 정색하고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반송 드립이라고 해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부산 분들이 이 지역들이 왜 형성됐는지를 모르시고 그냥 저기 위험하고 못 사는 동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꼼꼼히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산 구도심에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서울 같으면 저기 성남 광주대단지라든지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흥미로운 것은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집들이 있고 지금 군인 아파트도 있고 보훈 아파트라고 하는 군인 아파트가 있고 좀 더 내려오면 이쪽 아파트들이 보이죠? 79 시형 아파트, 80 시형 아파트, 81 시형 아파트라고 해서 이런 식의 정책 이주지로 안 되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시형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더 내려오면 이런 좋은 거 아파트가 있는데 센텀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여기는 베트남 전쟁 때의 베트남 피난민들이 왔던 곳입니다. 부산에 베트남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내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결국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스트레일리아로 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의 원조로 미국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사람들을 저버렸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특수로 한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를 바꿔버렸고 뭐 조그만 기념비 하나 있는데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택시 타고 내려오다가 택시기사분한테 저거 옛날 그런 거로 하니까 자기 평생 여기 살았는데 몰랐다고 참 무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치인들이 보면 선거철만 되면 꼭 택시 한번 타보고 포장마차에서 그러잖아요. 택시기사를 잘 모르고 요즘 포장마차는 비싸고 정말은 정치인들은 치킨집에서 술을 마셔야 되는 게 서민들의 삶인 건데 포장마차 비싸거든요. 어쨌든 택시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걷다 보면 이 부산 현대의 거의 모든 게 다 보여서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지역이 양천구 신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철거민 이주단지인데 그 김포공항 가는 비행기가 날아들어가지고 거기 애들은 비행기 그릴 때 옆으로 안 그리고 밑으로 그려요. 바닥이 배가 보이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길이 이어지는 이게 가장 원형에 가까운 지역인데 또는 성남에 경기도 성남 청계천 철거민들 보낸 이런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언덕을 이렇게 타고 여기 거의 10몇만 명이 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해놓고는 상수도도 안 깔고 하수도도 안 깔고 먹을 것도 안 주니까 폭동이 나는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 반여동 정책 기준이 이런 느낌입니다. 빼곡하게 집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집이 이런 식으로 끝없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게 용호동, 저 부경대학교 옆에 있는데 이거는 저 4호 연립이라고 약간 시형 아파트 앞단계로서
이렇게 정식 이주지에 만든 건물들입니다. 보면 저 멀리에 21세기의 부산이 보이죠. 이런 데 답사할 때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저 아파트 보면서 뭔 생각할까 싶어요. 세입자와 건물주 입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주민이란 말로 묶으면 안 된다. 그건 퉁치는 거다. 적당하게. 세입자와 토지주 건물주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리해서 접근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책 이주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평동.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이 가보셔도 괜찮을 신평 정책 이주지. 여기는 건물이 좀 묘하게 이가 빠져가지고 건물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지진 나면 딱 무너지게 생겼는데 다행히 한국이 지진이 좀 적어가지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게 포항은 지진이 몇 년 전에 난 게 여전히 피해가 있어서 얼마 전 포항 답사 갔더니 시형 아파트 하나가 지진 때문에 ABCD 2등급이 나와서 보상하라고 여전히 플래카드 걸고 계시더라고요. 안심할 수는 없는데 이런 데 사셨던 거죠. 철거민들이. 그리고 장림. 이런 집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이거는 전국에서 부산에만 있는 풍경입니다. 이게 주로 있는 데가 부산의 원래 부산 동네가 아니라 70년대 때 부산으로 편입된 양쪽 끄트머리 지역이에요. 그런 데로 만드는 게 서울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행정가들이 하는 게. 사진이 컴퓨터가 살짝 느려서 이거 제가 차 없는 거를 보여드리는 일부러 한 거고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장림동에 살았던 제가 아는 기자분이 계신데 여긴 상관 아니고 옆에 살았다고. 자기 어릴 때랑 풍경은 똑같은데 노인용 자동 휠체어가 있는 게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철거민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다랑 관계가 없습니다. 바다에 가장 멀리 있는 산속에 다 만들어져요. 세부산 이용을 보고 약간 짠했는데 왜냐면은 넘어가자. 서울의 유명한 철거민 정착촌이었던 서울 송파구 마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서 최근에 위례신도시라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철거 직전에 답사 갔을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북에서 철거돼서 강남 끄트머리에 군부대 옆에 겨우 자리 잡고는 새서울로서 나도 서울 사람으로서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했었는데 결국은 정착 못하고 또 쫓겨난다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장림동의 정식 이주지의 새 부산 이용을 보면서 좀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 아파트가 베트남 피난민 수용소 자리 이런 느낌이었죠. 동명 목재상사 부산 대표하는 기업 동명이 잘해가지고 바다에서부터 사람들 데려서 와서 앉혀놓은 거죠. 10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 이주지의 상황. 장림 신평 같은 경우는 이제 장림 이런 정식 이주지가 아까 보여드린 게 여기인데 빼곡한 여기 분들이 이 주변의 공업단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약간 예민한 얘기인데 부산에서 호남 인구가 이쪽에 제일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근데 이 신평 장림이 있는 사상은 부산에 최근에 편입된 곳이죠.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의 확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오른쪽에는 지역의 이름을 해놨습니다. 요 짙은 초록색이 60년대까지 부산이었던 곳들. 대략 금정구부터 북구, 사상구는 좀 나중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하구가 아니지.
나중 60년대 좀 앞에 들어왔던 지역인 거고, 요 김해 쪽을 먹어 들어가면서 70년대와 80년대 확장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장 지역이 들어오는, 기장 지역이 동래부였다가 조선시대 때 일제 때 부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남이 동래군이 됐다가 차근차근 부산에 재편입되는 과정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지역이 동래시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부산이 주가 돼서 차례차례 떼먹다 보니까 부산시로서 이름이 굳어져 버리는 일이 났지만, 그때 이제 마지막에 편입된 지역이 기장군 지역이죠. 동래에서. 그러다 보니 기장 지역에는 여러 가지 희한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순서를 그거 먼저 해야 되겠다. 환생 직결제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하 구평농장 말고 삼덕마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장 얘기하면서 삼덕마을. 여기가 기장역입니다. 동해선. 옛날에 동해남부선이라 불렀죠. 한 20년 전까지는 청량리에서 열차 타고 쭉 새벽 차 타고 오면은 한 새벽 5시쯤 되면은 요 근처에서부터 바닷가로 달렸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쳐서 하는 거 보면서 해운대에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신해운대역이라든지. 굉장히 약간 좀 서운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없다니, 부산에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기장역에서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까만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가 삼덕마을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찍히는데 대부분 좀 철거가 끝나가지고, 이주가 끝나가지고, 이쪽에는 일광지역인데 여기 유명한 것은 신앙촌이죠. 신앙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생하기는 부천 탄생했는데 부천을 거쳐서 남양주를 거쳐서 여기 기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기장에는 한세명유자 직결지도 있었고, 바다에서 멀리 대삼신앙촌도 있고, 여기는 일반인 접근이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산에서도 좀 껄끄러워하거나 가운데에서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 다 몰려있는 느낌. 얼마 전에 제3신앙촌 분들이 그 기장군의 행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위랄까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수처리장을 여기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시위였어요. 그것 또한 이 지역이 어떤 취급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쪽에서는 기장이나 해운대가 그랬고, 서쪽에서는 사하나 사상이 그랬던 거죠. 강서가 그랬고. 그래서 요 삼덕마을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난 9월인가 왔어요. 이게 이제 주민들 철수가 끝났고 이제 정말 철거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마 지금 철거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갔는데 마을 입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삼덕마을 내 모든 건물 사진 촬영 금지. 이게 사진 작가들이 워낙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막 찍어대서는 주민들이 학을 뗀 거예요. 그 5, 6도 SK뷰 만들 때 그 앞에 있었던 용호농장 때 그런 난리가 컸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사진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되는데 해놓고 예전 문둥이가 살던 곳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 전인가 답사 갔을 때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주민들이 딱 차만 나오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엄두를 못 내다가 이번에도 좀 주섬주섬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되게 무서웠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건이 나도 아무도 저 구해주지 않을 거라서. 하지만 다행히 사진은 열심히 찍었습니다. 옆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천주교 공소가 있죠. 한센병 직결지에는 기본적으로 교회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소가 있는 게 작은 규모이기도 하고 다른 일반 신도들하고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도 있어요. 학교도 분리됩니다.
사실 음성 환자들의 자녀들은 전혀 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그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게 해요. 그 한센 음성자들의 자녀들을 미가마라고 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아이라고 하는데, 이 미가마를 등교시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동네 파업하는 일들이 전국에서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일 유명했던 게 서울의 헌인마을에서 있었던 대왕국민학교 사건이라고. 조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인천에서 발생한 일인데, 기독교와 가톨릭 한센병원자들 간에 또 충돌이 나고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런 한센병 직결지 지역을 답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마을에 관하고 교회나 성당을 갑니다. 그럼 그 지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게 있죠. 분묘의 연고자를 찾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단계가. 마지막으로 무덤에 대한 이장 및 보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산 사람은 다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비교적 안심하고 답사를 했죠. 이런 비교 펼쳐져 있습니다. 축사들이 남아있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뒤에는 미래의 기장이 보이는. 출입 금지라고 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건설사 관계자분, 역사를 위해서 제가 잠깐 잠입했습니다. 이거 기록을 남긴 사람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용호농장 때 건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인상적인 시층이죠. 그리고 이 전깃줄, 대도시 사람들은 답사 안내하다 보면은 전깃줄 보고 신기해해요. 아직도 이런 게 있냐고. 당신 사는 데만 없는 거라고. 거기 부자 동네라서 지중화시킨 거라고. 대부분 다 이런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아직 남아있으면은 여러분들 답사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지 알아요. 허탕을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당, 수도원이죠.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 신부님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공소라서 늘 계신 건 아니고 이제 일요일에만 오시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을 거다. 이게 마을회관인데, 이게 지난해 그 전에 갔을 때에는 주민분들이 감시를 해가지고 사진 한 장 못 찍고 도망 나왔던 곳이었는데, 약간 험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건 한편 남구 용호농장의 80년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대규모의 농원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 교회 같은 게 있죠. 이게 정신의 지주였을 겁니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사천 비토리, 그래서 영복원 갔을 때에도 딱 마침 12시여가지고 그 찬송가 올리더라고요. 종땡땡 치면서 굉장히 한 세대 앞을 타임 슬립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런 노래 나오던데. 그러니까 보면 결국 저는 이제 무교인데, 한국에서 이래저래 말은 많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거두는 곳은 기독교 아니면 가톨릭이에요. 저는 원래 일본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은 신토랑 불교가 강한 나라지만 빈민이나 노숙자들이 있는 곳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해내지 못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닌가. 동아시아의 관념으로는. 그거를 기독교나 가톨릭은 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습니다만 뭐 이렇게 험한 말은 못하겠어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용호농장이 있던 자리. 5, 6도 SK뷰 아파트가 만들어졌죠. 딱 바다죠. 지역에도 고립돼 있어요. 여기 사람 사지 못하는 곳에는 이런 게 있었고, 그 앞에는 일제 때 포대가 있었고, 지금 입구는 막아놨다고 하는데 아는 분들 아신다더라고요. 산을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정책 이주지가 펼쳐지고, 그 부경대 대형 캠퍼스는 워커 장군이 6.25 전쟁 때 유엔군 사령부로 했었던 지역이자 동시에 간척지였죠. 이 길만 쭉 따라걸어도 부산의 역사 전체가 보이는 좋은 코스입니다. 이 정도가 정책 이주지. 농장. 구평농장은 살짝 보면은, 이제 이번에 옮겨가긴 했지만,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광역시 지부, 복지위원, 피부과 내과. 피부과가 있는 게 뭐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병원이 없으면은 약국이라도 있어요.
거기 약국이나 병원들은 꽤 용하게 잘한다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굳이 그 내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지역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길이 놓이고 전기가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아래쪽에 성남 아래에 용인이라는 데가 있죠. 용인에 수지라는 신도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동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염광농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직결지예요. 그 염광의원이라는 병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염광교회는 지금도 있고 이런데 교회 머리돌을 보면 뭐 굳이 검색 안 하겠지만 연대가 두 번 나와요. 창립 연도는 70몇 년, 건물 준공일자는 2000몇 년. 그 앞에 거는 직결지 만들어지면서 한 거고 아래 거는 신도시 만들면서 새로 한 거고. 그리고 그 병원이 워낙에 용하다고 피부과에 용하다 보니까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길이 놓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저 산 속에 올라가 가지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니까 물이 오염돼서 하루에 있던 원래 농민들이 좀 불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도 많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길이 생겼어요. 병원 때문에.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기를 놔줘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들 덕분에 전기가 놓인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농민들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너희 덕분에 우리도 저 길도 전기도 놓이니까. 비교적 관계가 좋았대요. 그 뒤로는. 그러다가 수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 농민들이 원주민들이 그 미안함이 있고 해서 영광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요. 그 지역에다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들 때 영광초등학교라고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신도시 입주민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옛날 이름 꺼려해요. 세종시 만들 때 원래 연기군, 충남 연기군 지명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붙인 거거든요. 다정동이니 도담동이니 하는 식으로. 원래 원주민들이 반발을 했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김포신도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꾀를 썼다가 머리를 쓰신 게 그 머리가 꾀죠. 그 염광의 광자가 빛광자인데 광을 빛으로 바꿔가지고 그 초등학교 이름을 한빛초등학교라고 붙여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의 은혜를 갚은 그 학교 자체도 원래는 한센병 환자의 음성 환자들이 미감아들을 위한 분교였어요. 거기가 지금 학교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은 동천 가구단지라고 서울 남부권에서 꽤 유명한 가구단지입니다. 그게 원래는 한센병 직결지였다가 축사우사 돈사하다가 가구단지가 됐다가 신도시가 되는. 전 중에 그런 진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센병 직결지들은. 구평농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부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는 바다가 참 좋았고 식육 도시 화석 중에 저는 이 경상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두 개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가 요 식육점이고 서울에서는 식육점을 안 부릅니다. 정육점 식당이라 불러요. 정육점인데 같이 식당을 한다라고. 근데 이제 부산, 경남,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런 데서 곧바로 이제 고기를 떼가지고 해주는 거를 식육이라고 하는데 딴 데서는 없는 호칭입니다. 또 하나가 이용소. 서울의 다른 지역은 이발소나 이발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용소는 대구나 부산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쭉 해보면은 중앙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천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서울 동북 지역에만 나타납니다. 이용소. 그게 아마 경상도 사람들이 열차 따라 움직인 뉴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간판을 통해 보는 도시화석인 거죠. 경상도 워낙에 말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징 있게 나타나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 꿈만두. 군만두를 안 그럽니다. 부산 지역은 대구나 꿈만두라고 써야 돼요. 저희 이모님도 보면은 쌀은 살이라 그러면서 군만두는 꿈만두라고 하시는 게 참 어느 하나만 하시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꾸이나 꿈만두 보고 있으면 경상도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간판에. 식욕보험 반가웠고, 그리고 올라가는 마을버스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을버스에 복지 피부과, 가정의학과, 한센병 진단.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기가 구평농장 사무실. 농장인 것은 원래 정말 농장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은 가구단지인데 농장들이 있는 게 많아요. 그 남양주 마석이 이제 성생농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풍경인데 한센병 직결지가 가구단지로 바뀐 것을 많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이 풍경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남양주 같은 데도 남양주나 경주에도 나타나는 풍경인데 이 부산 특유의 요 선박에 칠하는 알록달록 형형 색깔을 칠해놔가지고 참 부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산항 근처의 삼복도로가 아닌 사하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산동네 같은 느낌. 역사와 연원은 다르지만 이것도 부산인 거죠. 이게 동해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색깔인데 보니까 배가 침몰했을 때 이런 눈이 잘 띄어야지 구조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알록달록한 색을 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의 색깔, 부산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들. 여전히 현역인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두성교회가 아마 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인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 85년에 기공했고 86년에 준공했다. 좀 가난하셨는지 돈을 좀 늦게 모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창립 연도가 늦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늦게 분할을 했든지.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쪼개져 나가거든요. 한샘의 직결지들이. 그래서 교회 연도들을 보고 있으면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다가 보이고, 이것도 부산 바다, 감천항. 그리고 이 부평공장의 미래는 이 아파트 단지인 거죠. 이 정도. 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부산 서쪽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낙동강, 하나는 가덕도. 낙동강 하구원은 바다랑 직결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조선일보에 쓴 게 있는데 그걸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전 특히 이제 대저동에 관심이 많아요. 대저동이라고 하면 부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낙동강, 선악동강이 있고 이 북쪽 지역이 대충 대저동이죠. 강동동이 있고 그리고 명제 신도시 만들어주는 명지동이 있고 그리고 을숙도가 있는, 이쪽은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던 건 아니고 수많은 섬들이 있던 거를 일제 때 하나하나 메꿔가면서 그냥 붙인 겁니다. 근데 아직도 다 안 붙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녹색 칠해져 있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뭔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명지 쪽은 식민지 시기에 간척 흔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청마을 같은 조그만 부락들이 있다가 싹 밀리는 중이고, 대전은 군산 열대자 마을과 비슷하게 굉장히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간척지 마을 구조가 잘 남아있는 상태로 아직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지역은 같은 섬이지만 다른 답사 포인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2018년에 갔을 때 이 농어촌 공사 건물이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갔더니 한동안 강서 도시재생센터가 됐다가 이게 문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택지 개발할 거라서 신도시 올라갈 겁니다. 문 닫는 거고, 대저수리공사 기념비라고 해서 이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기는 비석이 또 하나 있는데 6.25 전쟁 때 사망한 직원들 순직비인데 왜 죽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 폭격으로 죽었거든요. 오폭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폭격을 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연 많은 곳인데 없어질 겁니다, 아마. 아까운데 참. 대저동은 많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도미 선생님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식집들이 잘 남아있어요. 제가 최근에 답사했더니 많이 헐리긴 했는데 2018년 상황만 해도 이렇게 꽤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집이 마을이 조그맣게 있고 논이 펼쳐져 있고 네모 반듯하게 이런 집들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죠. 요 집이 이제 재밌었는데, 제가 18년에 갔을 때는 식당이었어요. 낙동강 700린가 하는. 근데 최근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전 그때 이제 가가지고 실내 사진 좀 찍었죠. 사진이 그때 미숙해가지고 흔들리는데 정말 아까워 죽겠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뭐 전형적인 일본식 집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갔더니 어딨냐,
이렇게 그냥 철거업체가 쓰고 있더라고요. 식당 문 닫고. 아저씨한테 말하고 원래 이래서 왔다 그랬더니 뭐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건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이거 빨리 헐고 앞으로 올려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나마 이쪽 사람들은 요 집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라서 어떻게 대책이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집은 참 가장 잘 남아 있는 집 중에 하나인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비교적 2018년을 본 이후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방치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한 집, 요 집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사모님을 만났어요. 어느 할머니신데 어릴 때부터 여기 태어나서 살았다고 했죠. 그때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남편분도 바로 옆에다가 박물관 하나 만들 생각이 있어서 헐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집 정도가 남지 않을까, 대부분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강서구는 이게 문제입니다. 땅끝에다가 교도소, 구치소 보내는 거는 한국 도시 행정가들은 언제 하는 거라서 구치소를 강서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였습니다. 사상구민만 사람이고 강서구민은 봉이냐. 그러니까 사상구도 강서구도 부산 중심에 봤을 때는 땅끝이거든요, 솔직히. 둘이 싸움 붙여가지고는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보면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이 간척한 낙동강구 섬 중간에 보면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 육군이 만들었던 비행기 경납고예요. 비행기 폭격 안 맞게 감춰두는. 이런 식으로 남아가지고 창고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다 이런 것들. 일본에서도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할 것인가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김해공항이 안 빠지면은 이들은 꽤 남을 거고, 김해공항에 빠져서 재개발이 되면 싹 밀릴 거. 근데 꽤 단단하게 만들어서 헐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그 블라스터에 깽깽깽 치는. 개인적으로 이런 풍경 좋아해요. 농촌 풍경. 박정희풍 정자랄까. 그 현대풍, 조선시대풍 현대정자하고 박정희풍 정자 색깔이 같이 있어서, 조 색깔이 딱 박정희 초록색에다가 유경수 저기 복숭아색이어가지고, 이번에 경주를 이제 자각하고 처음 가봤는데 온 사방이 박정희 색깔이더라고요. 네, 반가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대의 유산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루터 얘기를 잠깐. 나루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딨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인데, 옛날에 나루토가 되게 많았어요, 선악동강에. 근데 이게 없어져서 3개 좀 남아있다. 그 중에 제가 답사했던 것은 이 북섬나루였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가 한참 활동할 때에는 낙동강 사람들이라는 책을 저기 문우닥터전 가서 샀습니다만, 지난번 답사했을 때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주모님, 여기 상수도 끌어오던 파이프 아직도 있어요. 저게 원래는 포구가 70개가 있었는데, 나루터가 이제는 3개, 4개밖에 없다라는 얘기. 눈 사이면 이렇게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꽤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분이 주모님이고, 사람들이 낚시는 한다. 한참 이제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보니까 여기가 아까 그 북섬나루예요. 아직도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파이프는. 근데 기능은 안 하고 있고, 앞에서 한번 낚시하고 계시고, 이거 이제 그 전에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거랑 이제 낚시꾼만 가끔 찾는 곳이 되었다라고. 가서 이제 사진 찍으니까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거 포구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이신 것 같았는데, 이제 포구로서 기능은 안 하고 있고, 원래 포구였을 때는 주막집도 했는데 주막집 안 하시는 거죠. 웬만하면 차는 요 앞에 좀 딴 데 세우시고 들어가십시오. 차 냈다가 빼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운하가 있는, 좀 운한 거죠, 이 지역들은. 그리고 녹산수문, 일제 때 이 지역을 하나하나 메꿔가면서 섬으로 만든 흔적 중에 하나가 녹산수문인데,
너무 딱 얄팍하게 지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소화군연, 효화군연. 1934년이죠. 이렇게 지어두면은 참 알기가 쉬워요. 이제 이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이제 지운 형태를 보면 보입니다. 이게 메이지니 다이쇼니 쇼한지. 그리고 이게 이제 북쪽이라 그러면 남쪽은 좀 더 이제 남해 바다에 가까운 쪽, 명제 신도시는 한참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결사반대가 뭐냐면 이제 택지를 개발할 때는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지작물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매깁니다. 평가원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재개발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19년 상황이니까 이제 많이 진행됐을 겁니다. 이건 해청마을이라는 마을인데 지역으로는 딱 이렇게 딱 한적진 거 알겠죠? 전부 다 명진 뉴타운으로 뒤덮인 가운데 떨렁 하나 있는 이런 게 나중에 이 마을이 남는다면 도시 속의 농촌처럼 화석이 돼버려요. 딱 길이.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에 길들이 너무 반듯한데 중간중간 동그란 데들 있거든요. 그거는 옛날 마을이 있던 곳들이에요. 대치동 구마을이라든지 강남역의 방아다리 마을이라든지 여기도 아마 명지 신도시가 만들어진 뒤에도 해청마을은 도시 화석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곤 합니다. 이상하게 안 밀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파가 유명하다고. 대저 토마토랑 명지 파가 유명한. 그래서 파 배경으로 아파트에 서 있는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반대 이런 것들이 있고 해척회관 마을에 갔는데 사람도 없고 다 빠졌더라고요. 이게 낙동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서쪽 부산. 하지만 부산에서도 가장 버림받았다고 할까 편리한 돌 취급받고 있는 곳 가덕도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덕도 갔던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었어요. 과연 어떤 환경단체들이 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 투쟁을 하러 왔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겠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비교가 되는 사례는 KTX 뚫을 때 대구 쪽에서 천성산 반대 투쟁했던 단체들은 그때 이렇게 많았어요. 하나, 둘, 셋, 넷, 20군데쯤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몇 단체나 왔는가를 보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신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겠죠. 대양 주민. 가덕도 발전협의회. 호소문. 반대투쟁위원회. 어촌계. 하나 나왔어요. 환경운동연합. 저는 한 두세 개 더 나올 건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환경단체들이다. 이게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은 여도 야도 다 찬성하는 거라서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만만한 천성탄 때는 그렇게 모이시던 단체들이 이렇게 가덕도는 거의 말도 안 되는 토목적으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데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환경운동연합 대부분 부산 사람들이 가지 않죠. 안 들어주죠. 그래서 역시 환경운동연합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두 번째 세 번째 미래당 그리고 이거예요. 유권자가 적어서 이것도 부산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바다와 부산이라고 그럴 때 부산 항 또는 부산 한 근처 산동네에서 바라보는 바다만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부산에서는 대단히 협소하고 약간 퇴행적이기도 해요. 마치 서울 사대문 얘기를 하면서 을지로에서 예술을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다 가보고 더 나가서 김해까지 가고 울산까지 가고 포항까지 가면서 넓게 포괄하고 다른 지역의 바다와 부산 바다는 어떤 성격이 차이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부산 분도 계실 거고 작가분도 계실 건데 특히 작가님들은 아마 좀 틀에 박히지 않은 바다와 부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먼저 선생님 지금 얘기 중에 계획하신 것 중에 많이 빠지셨겠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을숙도 얘기, 맞아, 을숙도가 맞다, 저희 맞다. 현대미술관이 맞았네, 을숙도. 있기도 맞아, 맞아. 하고 또 을숙도에 대해서 모르는 맞아요. 이야기들 갖고 계셔서 좀 더 듣고 싶어요. 역시 포인트 잘 짚어주시는군요. 을숙도가 철새 도래지로만 알려져 있고 자연보호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중동 건설 특수가 끝난 다음에 그 건설업체들을 국내에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을숙도 재방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을숙도 주민들을 다 밀어내고 그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만드는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다룬 연극도 있고 부산 쪽에서는 그리고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을 쓴 조세희 선생이 여기에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침묵의 풀이라고 좀 덜 알려진 책인데 사북 사태라고 저 강원도에서 일어난 광부대 봉기가 주가 되는 거지만 그와 맞물려서 을숙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볼게요. 이제 내가 사북에 가기 전에 다 알지는 않겠습니다. 들르곤 했던 섬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다. 부산 살 때 미러저러 해서 그 섬을 찾아가곤 했다. 섬이 언제나 아름답게 보여서 찾아갔던 건 아니다. 아직도 을숙도로 불리는 그 섬을 나는 사상공업단지에 들를 때 병색 완연한 낙동강 이쪽에서 서서 바라보곤 했다. 이거 오염된 상황이었죠. 사진을 보면 오늘 새벽까지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가 좀 김정한 선생이 을숙도가 바뀌는 상황을 촬영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살던 곳이었던 거죠. 이렇게 농사 짓고. 그래서 그 연극 노인 새가 되어나다라는 연극 하는 그 분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 가가지고 농기구 같은 걸 수거해 오려고 쓰려고 무대에서 그랬을 때 개발 반대위원회가 그 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설득을 해서 2시간 만에 빠져나왔다고. 우리가 그런 개발업체가 아니라 이거를 전하기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분들이 가로막았던 것이죠. 했다가 서서히 이사도 가고 떠나가면서 이렇게 버려지고 파밭 버려지고 하면서 뚝이 막히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철새 도래지 을숙도가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인 거죠. 사람이 살지만 이제 살았던 집이지만 폐허가 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상황. 마지막 사람들이 떠나고 택지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요 을숙도에 대해서 조세희 선생이 찾아갔던 것도 그 시점입니다. 사람이 거의 빠지기 시작한 시점. 낙동강 하구뚝 공사로 알려진 건설 계획인 거고 을숙도는 해서 물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거고 그리고 골프장이 들어설 거다 라고 그리고 경마장, 테니스 코트 같은 게 들어올 거다. 그래서 조태희 씨가 공단 부지가 필요하면 다른 곳을 찾고 아직까지 사상공단에서 아무것도 못 배웠단 말인가 그런 말을 했었고 비가 오는 날에 을숙도로 들어갔는데 을숙도는 이미 섬이 아니었다. 새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대요. 개발업체 측에서. 그날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1984년 7월 어느 날 우리는 남쪽 델타 지역에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을숙도로 걸어 들어갔고 이미 철수에 비어있는 작은 농가에서 보냈다. 밤을. 나는 그 집 조각마루에 얽혀앉아 적정보상으로 정의 실현을 같은 복사된 자료를 읽었다. 이런저런 나는 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이른바 난장이 연작소설을 쓰기 위해 바탕 비싼 일들을 취재하러 다녔다.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사실은 이 선생님은 사실은 을숙도 가지고도 소설이 나올 뻔했던 거예요. 이 개발 문제로. 그래서 내가 비피하며 낙동강 하구뚝 공사에 따른 문제 자료를 뒤적이다가 황폐해진 밭을 내다보고는 한 을숙도의 그 빈집도 소장농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부자 소장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캄캄한 안방에 떨어져 뒹구는 일금 500원 정의 국민학교 육성의 납부서를 통해 눈물 글썽이며 집과 밭을 돌아보고 떠났을 영이라는 아이네 집 마루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대목, 우리나라에 분단된 거는 일본 탓이고 미국 탓이고 미국 탓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대 선생은 입장이 달라요. 사북 사태 얘기로 하는 건지만 그 지역은 그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두환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일까지 남 탓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우리 땅 어느 곳의 역사가 2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꼭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뉴스톤 요거. 있지 않았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건 조세희 선생이 찍은 의숙도입니다. 이분이 카메라라는 걸 배운 다음에 그 사진 소설을 해본 거예요. 그 선생님 오늘은 네. 이 지금 대체로 뭐 60년대, 70년대 정책 이주지들 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층들, 풍경들을 저희가 정말 답사를 따라가듯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선생님의 또 전공하신 분야가 일본과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이기도 해서 뭐 부산의 그 근접한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 또 사실 대마도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대마도가 또 한일 그 부산에 미친 영향과 이게 어떤 상호 영향들이 있어서 대마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뜬금이 없는데요? 너무 그건 약간 좀 뜬금이 없는. 갑자기 대마도. 그런가요? 예, 그건 좀 아마 작가분들 하시는데 크게 도움 없을 것 같은. 근데 뭐 외관이라든지 이런 외관 쪽은 말씀드릴 게 네. 있죠. 요즘 제가 주목하는 게 초량 쪽 건물 짓는다고 재건축하고 철거하다 보면은 외관 부산요라고 불리던 부산에서 구운 일본식 도자기, 일본식은 아니지, 일본인들이 부산에서 조선식으로 구운 도자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그 전까지는 외관 흔적이 40계단 박물관에 있는 그 일본 신사가면 물 씻는 거, 그 수반 정도였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펌은 많이 나오고 있구나 기대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걸 하나하나 잘 챙겨서 보존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서 좀 주목해 보시면은 이제 사실 뜻밖의 또 부산 외관이 있었다는 것 치고는 그걸 알려주는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기도 하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시화호를 만들면서 물은 됐지만 물이 빠지면서 그 뻘밭에 가라앉아 있던 고려시대, 조선시대 배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배를 잘 몰랐었어요. 옛날 배의 구조를. 근데 갑자기 그 모델들, 그 모형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비상으로 생각해요. 그 정도 외관은. 너무 부산 사람이 아니어서 되게 질문이 아주 기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되게 잘 전달이 잘 된 것 같은데, 혹시 부산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바다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제 수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물고기라든가 횟집이라든가 뭔가 자갈치 시장 있던 그 바다에서 산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그 수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부산의 역사랑 이렇게 저희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초 단서 혹은
물고 같은 것들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오늘 얘기 중에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혹시 너무- 의도적으로 의도를 제외하신 네, 너무 부분도 많은 있을 얘기가 것- 돼서 네네네.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두 개 떠올랐는데 하나는 고래고기. 부산하면 고래고기죠. 부산의 순댓집에서는 원래 고래고기를 팔았었죠. 고래 장소를 다니면서 서울에서는 찹쌀도 팔고 다녔고 부산 사람들은 고래고기 팔고 다니다가 고래 포교인 금지되면서 부산에 사라져버린 맛. 한국이 울산 쪽에 방구대 안각하에 고래가 있긴 하지만 고래 안 먹었거든요, 그 뒤에는.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어업 이민을 오면서 고래를 먹게 돼서 그게 부산의 토착 문화가 되는. 그러니까 제철국하고는 다른 형태의 부산 토착 음식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일본인 어업 이민 문제에 대한 책을 보시거나 기사를 검색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약기후 때문에 약간 혀가 좀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PC로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연구 많이 된 거라 제가 굳이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자가치 시장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한일 PC로드, 흥남에서 교토까지. 다케쿠니 토모야스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 하나, 그리고 요새 걸리려나? 이거. 식민 이주어촌의 흔적과 기억. 요 두 개 정도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기 구룡포, 방어진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제주 해녀가 부산 쪽에 많이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저기 해운대 쪽도 60년대까지는 해녀들이 있었고 제주 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해녀복이 계속 개량이 되어 왔는데 그 개량을 촉진한 게 부산 쪽에 있는 해녀복 제작소였더라고요. 그리고 영도 쪽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제주은행 부산 지점이 영도에 있죠. 영도와 제주랑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주는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일본과 관계도 깊고 해서 협재해수욕장 가시면은 바닷가 가지 마시고 안쪽에 가면 면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비석이 쭉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협재 해녀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돈 보내가지고 비석 세운 건데 제 부산 협재 해녀 비석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자, 질문 없으시면 찾아볼까요, 한번? 나온 김에? 딴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찾아볼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업은 제가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제주의 평안도 묘지, 이른바 4.3의 가해자 쪽.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그리고 4.3 때 피해를 더 이상의 학살을 막았던 사람은 이른바 친일파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건. 그리고 제주 사람들 보면은 부산 얘기 하다가 제주 얘기 이상하긴 한데 충무탑이 많아요. 4.3 때문에 사상적으로 의심받아가지고 다 자원입대해서 충성을 바치겠다고 국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충무탑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들이 북한하고 싸울 때 암호어를 제주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부산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연결되는. 이 비석은 사라졌고 최근에 빨갱이를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누구를 기념한다고 한 비석이었는데 이번에 없애기로 했고. 질문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찾고 저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다. 제 부산 부인 일동 기념비. 이게 부산에 살았던 제주 해녀들이 돈 보내서 만든 비석이에요. 보면 표기 옛날식이죠. 그인연비, 장순주 이런 식으로. 협재리 회원 일동, 울릉도 출어 부인. 울릉도도 꽤 많이 살았고 사람들이. 그럼 이제 돈 낸 사람 이름 쭉 있습니다.
한국의 비석들에 여성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흔치가 않은데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마을 비석들은 이제 많이 답사를 다니는데 특히 이제 마을 없어진 다음에 망향비 세울 때 남자 세대주만 적혀 있거나 남자 세대주가 죽었을 때 부인 이름 적혀 있거나 그 정도거든요, 대체로. 근데 이게 좀 독특하게 해녀들은 경우는 사실 여성들이 세대주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적히고 서울 보광동 이태원 아래쪽에 그쪽에 보면은 제갈공명 보시는 부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당이 여성 무당이 큰 사람이라서 무당을 섬기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여성 무당을 섬기는 유일한 비석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 여성 이름이 나오는 거는 그 요런 돌에다가 빨갛게 칠해가지고 하는 게 제주 비석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밌는데 여기서 부산을 보고 반가웠네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가져온 책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죠.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수집한 식민지 시대 때 자료들이 좀 있어요. 부산 관련된 것만 좀 추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바쁘신 분은 먼저 가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온라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강의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신 김시덕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사진작가 이인미 선생님과 동아대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님의 그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예, 다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